여러분, 우리가 알던 역사가 무너진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의 강압으로 울산퀴 체결됐다. 교과서는 이 한 줄로 적었다. 그런데 그날 조약 원본을 펼쳐보면 그 한 줄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실이 발견된다. 100년이 지나도록 교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풍경이다.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물관 유리 너머 누렇게 바랜 종의 한 장 의시. 손끝이 가리킨 자리는 황제 고종의 서명란이었다. 그곳이 텅 비어 있었다. 앞도 없다. 국세도 찍히지 않았다. 어명도, 어인도 보이지 않는다. 공식 비준 절차에 필요한 모든 것이 빠져 있다. 황제의 결재 없이 만들어진 종이 한 장이다. 외교권을 통째로 일본에 넘긴 그 결정적인 자리에 정작 황제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늑약의 상징처럼 알고 있던 그 종이 한 장에 황제의 흔적은 단 한 글자도 남아있지 않았다. 깊은 밤, 덕수궁 중명전 옆 황제의 집무실. 덕수궁 일대를 일본군 2개 사단이 겹겹이 둘러쌌다. 시민의 접근은 즉각 차단됐다. 그 안쪽, 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가 친일 대신들을 침전 밖에서 압박해 옥새를 끌어내려 했다. 그 모든 무게 앞에서 53세 황제는 붓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한 번이 아니었다. 잡았다 놓기를 밤새 반복했다. 매천 황현은 그날 밤을 이렇게 기록한다. 상위 통곡하며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결제의 한 획도 황제는 긋지 않았던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모순이 생기거든요. 서명도 국세도 어명도 없는 종이 한 장이 어떻게 한 나라의 외교권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을까요? 황제가 한사코 거부했는데 왜 우리는 100년 넘게 고종이 늑약을 받아들였다고 배워왔을까요?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매천야록이 통곡을 적었다. 고종실록은 황제의 재가를 침묵으로 남겼다. 일본 외교문서는 본국에 솔직히 보고했다. 황제 폐하의 결재는 받지 못했다. 입장이 다른 새 사료를 한 자리에 놓고 교차하면 1905년 11월 17일은 완전히 다른 얼굴로 떠오른다. 빈 서명란은 무능의 증거가 아니라 황제가 침묵으로 남긴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다. 사료의 빈 공간이 가장 큰 증언일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빈칸으로 다시 들어간다. 여러분이라면 그날 그 자리에서 일본 폐위를 각오하더라도 붓을 들지 않으실 것 같으세요? 이번 압박에 굴복해 결제하실 것 같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황제가 침묵으로 남긴 빈서명란의 진실, 지금부터 사료로 풀어봅니다. 1904년 2월 러일 전쟁이 터집니다. 조선의 운명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맞붙은 전쟁이었거든요. 누구도 일본의 승리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사무라이가 칼을 차고 다니던 섬나라가 유럽의 거대 제국 러시아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겁니다. 그런데 1905년 5월 스시마 해전에서 일본 연합 함대가 러시아 발틱 함대를 괴멸시킵니다.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같은 해 9월 미국 포츠머스에서 강화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초래에 의하면 협상 첫날부터 일본 측은 한국 보호국화를 전제 조건으로 못 박아두었다. 이 조약 제의조가 짧지만 잔혹했죠. 러시아 제국은 일본이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경제상의 우월한 이익을 갖는 것을 승인한다. 이 한 줄로 조선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100년간 한반도를 둘러싼 청 러일 삼각구도가 그날부로 일본의 단독 무대로 정리된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7월 미국 육군 장관 테프트와 일본 총리 가스라가 도쿄에서 비밀 회담을 했거든요. 미국이 필리핀을 갖고 일본이 조선을 갖는다. 서로의 지배를 인정한다. 이 거래가 바로 가스라 테프트 밀약입니다. 영국도 이미 8월에 영일 동맹을 갱신해 일본의 조선 지배를 사실상 승인한 상태였습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 당시 세계 최강 3국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한반도에서 손을 뗀 겁니다.
조선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고종은 끝까지 미국이 도와줄 거라 믿어거든요. 1882년 체결한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명시된 거중조정 조항, 한쪽이 위기에 처하면 다른 쪽이 중재해준다는 이 한 줄에 황제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이미 조선을 일본에 넘겨주는데 서명한 후였던 겁니다. 국제 무대에서 조선은 이미 혼자였다. 고종실록에 따르면 황제는 그 사실을 늦게야 깨달았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덕수궁 회랑을 휘감을 무렵 황제는 미국 공사가 보낸 짧은 회신문을 받아 들었어. 떨리는 손끝에 닿은 종이의 거친 결, 그 위에 적힌 미국식 활자가 등잔빛에 차갑게 번뜩였거든요. 멀리서 일본 군악대의 행진곡 소리가 담장 너머로 흘러들었습니다. 황제는 고개를 떨궜고 가슴 깊은 곳에서 쇳덩이가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솟구쳐 올랐죠. 쉰셋 황제의 마른 입술이 가늘게 벌어졌고 그 사이로 새어나온 한숨에 종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1905년 11월 9일 한 사람이 서울에 도착합니다. 일본 추미로한 의장 이토 히로부미. 그런데 그의 신분이 특이했습니다. 단순한 외교 사절이 아니었거든요. 천황의 친서를 들고 온 특파대사. 일본 외교사에서도 전례가 드문 직함이었습니다. 황제가 황제에게 직접 보내는 사신이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형식은 친서 전달, 이 실질은 조약 체결, 압박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였다. 이토는 도착 즉시 서대문 일본 공사관에 작전 본부를 차립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작성된 조약문 초안이 놓여 있었거든요. 일본 외무성 기밀문서 한국 외교에 관한 왕복안에는 이 시기 이토의 행보가 시간 단위로 적혀 있다. 측근 참모에게 그가 짧게 명령합니다. 폐하의 친제를 받는 것이 우선이다. 거부하시면 대신들에게로 곧장 간다. 사흘 안에 결착을 본다. 그 이상 끌면 본국에 면이 서지 않는다. 황제 직접 협상이 통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간다는 이중 전략. 이게 이미 도쿄에서 결정된 시나리오였던 것이다. 같은 시각 도성 외곽이 술렁했습니다. 일본군 제12사단이 용산 일대에 집결했거든요. 거기에 조선주차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지휘하는 추가 1개 사단까지 2개 사단 약 4만 명. 지금으로 치면 수도권 1개 구의 성인 남성이 통째로 무장해 도성에 진주한 규모입니다. 조선주차군 사령부 일지에 의하면 이 시각 용산 일대에는 야포 18문도 함께 배치되었다. 11월 15일 새벽 하세가와는 휘하 장교들에게 명령합니다. 덕수궁을 외곽에서 안쪽으로 3중 포위한다. 정문엔 기관총 거치, 측문엔 보병 1개 중대 배치, 외국 공사관 거리도 헌병으로 메워라. 사흘 뒤에는 한 사람도 들고 나지 못한다. 11월 17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덕수궁 일대에 군합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동의 외국 공사관 거리, 평소 마차가 다니던 길에 일본 헌병들이 도열했죠. 시민의 출입은 즉각 차단됐다. 궁 안쪽에서 황제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거든요. 내천야록에 따르면 황제는 침전 한 구석에서 떨고 있었다. 등불 심지가 다 타들어가 흔들리는 그림자가 벽을 핥았거든요. 식어버린 찻잔에서 새어나온 시큼한 냄새와 향무에 매캐한 잿내가 방 안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황제의 손에 쥔 붓이 종이 위에 잉크 한 방울을 떨궜죠. 그 자국이 마치 마른 핏자국 같았습니다. 쉰셋 황제의 흰 수염이 어둠 속에서 가늘게 떨렸고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등잔불 빛에 번들거렸다. 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공사에게 즉시 전하시오. 거중 조정 조항을 발동해 달라고. 짐의 황실이 위급하고 종묘사직이 경각에 달렸소. 백년 형제국에 호소하노라. 그러나 회신은 단 한 곳에서도 오지 않았다. 왜 아무도 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가스라테프트 밀약, 영일 동맹,
포츠머스 조약. 국제법은 그날 덕수궁 담장 안에서 이미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강대국이 묵인한 군사 점령 앞에서 조약법 원칙은 종이 한 장의 무게도 갖지 못했다. 여기서 잠깐. 황제의 전보가 왜 한 통도 닿지 않았는지 짚고 넘어갑시다. 11월 16일 밤 일본 헌병이 한성 우체사 전신과를 무력으로 점거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발신은 우리 검열을 거친다. 황실명이 더 예외가 아니다. 헌병 분견대장의 짧은 통보였거든요. 그날 밤부터 황제가 외친 모든 글자는 종묘 담장을 넘기도 전에 송신선 위에서 잘려나갔던 것이다. 일본은 황제의 입을 다물게 한 뒤 다음으로 백성의 발을 묶었다. 다음 날 아침 정동길에서는 한 노인이 헌병의 총구 앞에 막힙니다. 손주 약을 사러 가던 길이었거든요. 오늘은 누구도 이 거리를 못 지난다. 황궁 근처 통행은 일체 금지다. 일본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인은 길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 들린 약봉지가 흙 위로 떨어졌죠. 도성 한복판에서 조선 백성이 다른 나라 군인 앞에 무릎을 꿇은 풍경, 그것이 1905년 11월 17일 한양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자, 이제 그 궁궐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대신들이 회의실로 모여들고 있었지만 정작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고종. 그는 그 밤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1905년 11월 17일 오후 3시 덕수궁 수호컨에서 어전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한제국의 운명을 결정할 자리였죠. 당연히 황제가 참석해야 하는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고종실록 광모 9년 11월 17일 조는 이상한 한 줄을 남기고 있거든요. 창께서 편찮으시어 나오지 못하셨다. 칭병불참. 황제가 병을 핑계로 회의에 나가지 않은 겁니다. 정말 아팠을까요? 오늘 고종은 궁녀에게 식사를 내오게 했고 외부 정보 초안을 직접 수정했습니다. 멀쩡했죠. 짐은 오늘 회의에 나가지 않겠다. 병이 낫다고 전하라. 시종에게 내린 이 한마디가 매천야로 고노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칭병이라는 표현을 골랐을까요? 당시 황실법도에선 군주가 중대 결정에서 이탈할 때 병을 이유로 드는 게 공식적 거부 의사표시였거든요. 고종은 교묘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짐은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남긴 겁니다. 이게 이 섹션의 첫 번째 떡밥입니다. 회의장에 황제가 없다는 걸 확인한 이토 히로부미.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A 섹션에서 말씀드렸듯 그의 신분은 특파대사, 천황을 대리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식 자격이었죠. 이 신분이 지금부터 무섭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토는 하세가와 사령관과 하야시 공사를 거느리고 곧장 황제의 침전으로 향했습니다. 일본 외교문서 이람내 교자료 집성에 따르면 그는 시종에게 이렇게 통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폐하를 직접 아련하여 조약의 뜻을 여쭙겠소. 막지 마시오. 황제가 회의장에 안 나온다면 자기가 황제에게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침전 문이 열렸습니다. 53세 황제와 64세 특파대사가 마주 앉았거든요. 이토가 먼저 머리를 숙였습니다. 신이 폐하의 뜻을 받자오려 합니다. 부디 조약문에 결재하여 주시옵소서. 고종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황제가 입을 열었죠. 이 조약은 나라의 근본을 바꾸는 일이오. 짐 한 사람이 결정할 일이 아니며 의정부가 의논하여 처결하여야 하오. 여기서 또 하나의 결정적 떡밥이 심어집니다. 의정부의 위임. 고종실록과 매천야록이 동시에 기록한 이 발언은 대한제국법제상 무엇을 뜻할까요? 답은 C섹션에서 사료로 증명합니다만 지금은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 말은 단순한 책임 회피가 아니라 법적으로 치밀하게 계산된 거부 선언이었습니다.
이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폐하께서 결제하지 않으시겠다면 신은 대신들과 직접 협상하여 조약을 체결하겠나이다. 신은 대사의 자격으로 이를 감당하겠사옵니다. 고종이 조용히 답했죠. 경이 대신들과 의논하겠다 하였으니 그 결과 또한 의정부의 몫이오. 짐은 여기서 더 드릴 말씀이 없소.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토의 전략이 바뀌는 지점. 황제의 직접 결제를 포기하고 특파대사 자격으로 대신들과 직접 협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A 섹션에서 심어둔 특파대사 떡밥이 여기서 회수됩니다. 다천황 대리인이라는 신분이 있었기에 그는 황제를 건너뛰고도 조약을 밀어붙일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거죠. 밤 8시 중명전 회의실에 다시 대신 8명이 모였습니다. 참정 대신 한규설, 외부 대신 박재순, 내부 대신 이지용, 학부 대신 이완용, 군부 대신 이근택, 탁지부 대신 민영기, 법부 대신 이하영,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이토는 회의장 상석에 앉았습니다. 황제의 자리였죠. 이제부터 표결합니다. 찬성인지 반대인지 한 사람씩 이름을 걸고 답하셔. 이토가 한 명씩 호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대신 박재순. 찬성이요. 반대요? 회의장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한규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결사 반대하던 참정 대신이었죠. 참정 대신의 이름으로 묻노라. 이 조약에 폐하의 재가가 있었소이까? 없다면 이 표결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이오. 저는 이 자리를 떠나겠소. 그러고는 회의장 문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일본 헌병이 그의 팔을 붙잡았거든요. 멈추시오. 회의가 끝나기 전까진 이 방을 나갈 수 없소. 한규설은 그 자리에서 제지당한 채 옆방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헌병의 쇠가 박힌 장갑이 노 대신의 팔뚝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참정 대신의 도포자락이 문지방에 걸려 찢기는 소리가 회의장 끝까지 울렸거든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한쪽 무릎이 꺾여 부딪히자 관복 아래 살갗으로 둔탁한 통증이 번졌습니다. 귀 밑으로 흘러내린 땀방울에 하얀 옷깃을 적셨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야 끝에서 일본군 장교의 군도가 램프 불빛을 받아 차갑게 번뜩였고 화약 냄새와 가죽띠 냄새가 노인의 숨을 틀어막았습니다. 이미 붙잡힌 손끝은 감각이 사라졌고 팔목 위로는 쇳조각이 긁힌 자국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뒤 어떻게 됐는지는 C섹션에서 다시 다룹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떡밥이 심어집니다. 한규설의 퇴장. 그가 단순히 자리를 떴는지 강제 분리됐는지 사료가 그 차이를 정확히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이 섹션이 여러분께 남기는 세 가지 질문을 정리합니다. 첫째, 고종은 왜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단순한 회피인가 법적 계산인가? 둘째, 서명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의정부의 위임이라는 한마디는 어떤 효력을 가졌는가? 셋째, 황제가 그토록 거부했는데 어째서 조약은 체결됐다고 기록되는가? 세 질문의 답은 매천야록, 고종실록, 일본 외교문서 서로 입장이 다른 세 사료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다음 섹션부터 사료로 하나씩 풀어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펼쳐봅니다. 고종은 왜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서명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그럼에도 왜 조약은 체결됐다고 기록되는가? 답은 세 사료 안에 흩어져 있거든요. 매천야록, 고종실록, 일본 외교문서 입장이 완전히 다른 이 세 기록이 한 가지 사실에서만 이상하게 일치합니다. 오, 황제의 서명이 없었다는 것. 지금부터 그 증거를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천야록입니다. 기록자는 황현. 1855년생 구례의 선비였죠. 과거에 급제하고도 서울 관직을 거부하고 평생 낙향에 산 인물입니다. 조정에 속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자유로웠거든요. 전국에서 올라오는 편지, 궁에서 흘러나오는
내관들의 전원을 모아 개인 일기처럼 엮었습니다. 1905년 11월 구례의 서재에 앉은 황현은 서울발 소식을 받고 한참 침묵했다가 붓을 들었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관찬사서가 적지 않는 것을 야록이 적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두 문장을 남겼습니다. 상, 웨이 통곡하시며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대신들이 서로 붙들고 통곡하였으되 이인은 끝내 내리지 아니하였다. 짧은 두 문장 속에 두 가지가 박혀 있거든요. 황제가 울었다. 국세가 내려오지 않았다. 중앙 권력에서 가장 먼 자리에 있던 이 관찰자가 바로 그 이후로 가장 정직한 증언자가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고종실록 광무 9년 11월 17일 조빼다. 이게 아주 흥미롭거든요. 실록은 그날을 꽤 길게 기록했습니다. 대신 8명의 이름, 찬반 의견, 이토의 발언까지 세세합니다. 외부 대신 박재순, 찬이라 하다. 학부 대신 이완용, 찬이라 하다. 명단은 줄줄이 적혔습니다. 그런데 그 긴 기록 어디에도 한 구절이 없거든요. 상께서 제가 하셨다. 조선왕 조실록 전 시기를 통틀어 국가 간 조약이 맺어질 때 이 한 줄이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에도 있고 한청 통상 조약에도 있고 심지어 청일 전쟁 중 체결된 잠정 합동 조간조차 상께서 윤호하시다로 끝납니다. 오직 을사는야 조에만 이 구절이 통째로 빠져 있는 거죠. 실록이 침묵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제가 웃었기에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B섹션의 떡밥이 흡수됩니다. 고종이 이토에게 했던 한마디, 이 조약은 의정부에 맡기겠노. 대한제국법제에서 이 발언은 곧 짐은 결제하지 아니한다와 같은 말이었거든요. 실록의 빈칸이 그 거부를 그대로 비춘 겁니다. 세 번째 사료, 일본 외교 문서 한국에 관한 왕보관 제35권, 가장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 측 내부 기록이거든요. 조선주차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본국 외무 대신 가스라 다로에게 보낸 1905년 11월 18일자 전보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황제 폐하께서 끝내 수결을 내리지 않으셨으므로 부득이 외부 대신 박재순의 관인을 찍어 조약 체결 절차를 완료함. 본국에 거짓을 쓸 이유는 없다. 이 전보는 외무 대신 가스라 각하께 그대로 올라간다. 하야시는 한자 한자 조심스레 전보문을 다듬었습니다. 본국 상관에게 보내는 암호 전보였거든요. 성과를 과장하려 했다면 폐하의 재가를 받았다고 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굳이 끝내 내리지 않으셨다고 적었습니다. 가스라의 답시는 더 노골적인 문장이 있거든요. 황제의 결재가 없다는 사실은 당분간 외부에 드러내지 말 것, 외부 대신의 관인을 전면에 세울 것, 본국 최고위층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새 떡밥이 심어집니다. 박재순의 관인, 황제 어합이 없으니 외부 대신이 관인을 대신 찍었다는 이 한 줄. 그 순간 회의장의 박재순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인계를 꺼냈습니다. 신의 관인으로 이를 대신하겠나이다. 그의 이 한마디가 이 조약의 법적 운명을 뒤틀어 놓은 결정적 장면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 조약 원본 실물입니다. 서울대 규장각과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각각 한 부씩 남아있거든요. 직접 펼쳐보면 서명란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외부 대신 박재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 두 사람의 서명과 관인, 그게 전부입니다. 황제의 어업, 5억 이 찍혀야 할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국세, 가 눌러져야 할 공간도 그대로죠. 어명, 오명을 써넣는 칸엔 한 획조차 없거든요. 회의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그 빈 서명란, 정체가 여기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떡밥 외수. 황제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끝내 하지 않은 거죠. 다섯 번째 근거는 참정 배신 한규설의 감금 정황입니다. B섹션에서
그가 회의장에서 끌려나간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 그는 중명 전 옆 별실에 갇혔거든요. 양력 11월의 밤 난방이 끊긴 석조 건물 안이었습니다. 차가운 마룻장의 냉기가 얇은 도포를 뚫고 무릎까지 기어 올라왔습니다. 벽에 기대 앉은 칠순의 노대신은 허리를 펴지 못했죠. 멀리 회의장 쪽에서 들려오는 일본어 고함과 조선어 탄식이 뒤섞여 끊겼다, 이어졌다 했습니다. 문 박폭도를 지나는 군홧발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울렸고 그때마다 문틈으로 찬바람이 칼처럼 스며들었거든요. 석유 등잔 하나가 가물거렸고 그 불빛에 비친 자신의 손끝은 이미 감각이 사라져 검푸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코 속으로는 눅눅한 먼지 냄새와 바깥 일본 병사들의 담배 연기가 번갈아 흘러들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신을 이 자리에 가둘 수는 있어도 폐하의 재가까지 가둘 수는 없을 것이오. 이 밤의 일은 훗날 반드시 드러날 것이오. 이 감금사실은 대한매일신보 1905년 12월 1일자 보도와 한규설 본인의 회고록 참정일기에서 교차 확정됩니다. 반대자를 물리적으로 격리해야 했다는 것, 그 자체가 표결이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거죠. 자, 5갈래 증거를 나란히 놓아봅니다. 매천야록은 상이 통과시며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적었습니다. 고종실록은 제가 문구를 통째로 누락했거든요. 일본 외교문서는 폐하께서 끝내 수결을 내리지 않으셨다고 보고했습니다. 조약 원본에는 어압도 국세도 어명도 없었습니다. 반대 대신은 별실에 감금됐고요. 서로 입장이 정반대인 사료들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황제는 서명하지 않았다. 일본은 받지 못했다. 외부 대신의 관인 하나로 그 공백을 메웠다. 이것이 1905년 11월 17일 밤 중명전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의문이 솟아오르거든요. 황제가 끝까지 거부했고 외부 대신 한 명의 관인으로 대체된 종이 한 장. 법적으로 그게 국가 간 조약으로 성립할 수 있을까요? 대한제국의 헌법과 당시 국제법은 과연 뭐라고 말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일본이 내놓은 반론과 그것을 무너뜨리는 법리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사료가 말한다. 고종은 서명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늑약은 무효여야 한다. 근데 일본은 유효하다고 우겼거든요. 어떻게 우길 수 있었을까요? 일본이 내세운 논리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반론입니다. 외부 대신 박제순이 관인을 찍었으니 조약은 성립한다. 외부 대신은 외교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수장이니까 그 사람의 도장만 찍히면 국제법상 유효하다는 논리였거든요. 일본은 1906년 이후 줄곧 이 주장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당시 대한제국은 1899년 반포된 대한국 국제라는 헌법적 문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 구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왕제께서 각국의 사신을 보내고 선전 강화 및 재반 약조를 체결하신다. 풀어 말하면 외국과 맺는 조약은 오직 황제만이 체결권자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외부 대신은 협상을 진행할 수는 있어도 마지막 비준은 반드시 황제가 해야 했습니다. 박제수는 이 절차를 건너뛰었다. 황제의 어압도 국세도 없이 자기 도장 하나로 외교권 전체를 넘긴 것이다. 사료는 이를 독단이라고 불렀다. 매천 황현은 더 직설적으로 적었거든요. 박제순이 임의로 도장을 찍었으니 이는 신하의 권한이 아니라 신하의 죄였다. 그를 어찌 외교를 맡은 자라 하겠는가? 즉 박제순 관인은 유효성의 증거가 아니라 월권의 증거였던 겁니다. 일본의 첫 번째 논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두 번째 반론은 더 교묘했지요. 황제께서 사후에 묵인하셨다. 적극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으니 추인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건 사료를 보지 못한 사람의 주장이거든요. 1906년 1월 고종은 미국인 선교사 호모 헐버트를 깊은 밤침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자그남 하나가 헐버트의 손에 건네졌다. 고종은 헐버트의 손을
꼭 잡고 말한다. 헐버트, 이걸 미국 대통령께 직접 전해주시오. 짐은 서명하지 않았소. 짐은 그날 결제하지 않았소. 이 사실을 미합 중국이 알아주기 바라오. 짐의 마지막 부탁이오. 헐버트는 친서를 품고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해 백악관 면담을 요청했죠. 그러나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미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일본 편에 서 있었거든요. 면담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헐버트는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다. 황제 폐하의 친서는 미국 정부의 책상 위에서 침묵당했다. 정의는 거기서 죽었다. 그래도 친서는 사라지지 않았다. 헐버트가 보관한 사본이 오늘날 규장각에 남아있다. 이게 묵인입니까? 아니죠. 이건 가장 끈질긴 거부였던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07년 6월 고종은 또 한 번의 카드를 꺼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로 3명의 특사를 비밀리에 파견한 거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3사람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이만 리길을 달렸습니다. 회의장 정문 앞에 도착한 그들은 황제의 신임장을 들고 외쳤거든요. 울산응약은 무효다. 우리 황제 폐하께서는 단 한 글자도 결제하신 적이 없다. 일본의 방해로 회의장 입장은 거부됐지만 새 특사는 각국 기자들 앞에서 호소했습니다. 이비종이 영어와 프랑스어로 외쳤죠. 정의로운 세계 여러분, 약소국의 외침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황제는 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연설문은 세계 신문에 실렸다. 죽음을 무릅쓴 이 외침이 묵인의 증거일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반론. 국제사회가 조약을 인정했으니 유효하다. 이것도 절반은 사실, 절반은 거짓이었던 겁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1906년 12월호에 이렇게 썼다. 조선 황제의 서명에 부재하다는 의심이 유럽 외교가에 제기되고 있다. 헐버트의 폭로 이후 국제 언론은 조약의 정통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더 결정적인 자료가 나옴. 1935년 하버드 로스쿨이 발간한 조약법 보고서를 보면 을사능약이 명시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규정한다. 강박과 위협 아래 체결된 조약의 대표적 사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즉 국제법학계는 진작에 무효를 인정한 거였다. 그렇다면 왜 조선의 외교권은 사라졌을까요? 법은 고종 편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일본 편이었거든요. 국제법이 강자에게 침묵할 때 약자의 권리는 종이 위에서만 살아 있습니다. 법적으로 무효인 조약이 역사적으로 작동한 거였다. 이 이중 구조를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무효의 증거는 사료에 있고 작동의 증거는 식민지 35년에 있는 거죠. 둘 다 사실이었던 겁니다. 법은 그의 편이었고 현실은 일본의 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18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 마무리에 한 장면을 더 얹어야 한다. 헤이그로 떠난 새 특사 중 한 명, 이준의 운명이거든요. 회의장 입장이 거부된 그날 저녁, 이준은 호텔방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쌓이는 분사, 분을 이기지 못한 죽음이었다. 이상설은 동지의 시신을 끌어안고 사흘밤을 통곡했다. 이휘종은 유럽 각지를 떠돌며 외쳤죠. 우리 황제 폐하께서는 결제하지 않으셨다. 우리 동지가 그 진실을 안고 죽었다. 세계는 들어달라. 그러나 일본은 본국에 남은 고종을 끝내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또 하나의 증언이 된 것이다. 매천 황현도 침묵하지 않았다. 1910년 한일 병합 소식이 전해지자 황현은 절명시 내수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의 어려움이 이렇게 큰 것이로다. 그의 마지막 시구다. 매천 야록에 적어둔 그날 밤의 통곡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셈이거든요. 사료를 남긴 사람도 사료에 등장한 사람도 모두 같은 운명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팬과 죽음이 오늘 우리 앞에 사료로 살아남아 있다. 빈 서명란이 가장 큰 증언이 되었듯이 그들의 침묵과 죽음이 가장 큰 증거가 된 거였다. 그래서 사료를 읽는다는 건 죽은 자의 목소리를 살려내는 일이거든요.
118년 전 그 빈 서명란 옆에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나란히 적어야 한다. 서명도? 와, 또 국세도 빠진 종이 한 장. 그런데 이 빈칸이 정말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거든요. 고종이 남긴 빈자리는 박물관 유리 너머 박제된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일 외교 협상 테이블 위에서 펄떡거리는 법적 쟁점이었던 겁니다. 고종이 비워둔 그 자리가 100년이 지난 지금도 글을 쓰고 있는 셈이거든요. 국제법에는 오래된 원칙이 하나 있죠. 강바? 그러니까 협박과 무력으로 받아낸 조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1969년 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52조에 명문화돼 있는데요. 사실 이 조항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을사늑약이 등장합니다. 1935년 하버드 로스쿨이 펴낸 조약법 보고서를 펼쳐보면 더욱 분명해졌다. 강박 조약무효에 대표 사례 5건이 적혀 있는데 그중 첫머리에 놓인 것이 바로 을사늑약이었거든요. 100년 전 비어있던 한 칸이 오늘날 국제법 교과서의 첫 페이지를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2010년 5월 10일 도쿄와 서울에서 동시에 한 장의 성명서가 발표됐다. 한국 지식인 109명과 일본 지식인 105명이 공동으로 서명한 문서였습니다.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조약은 원천 무효다. 단 한 줄의 선언이었지만 일본 학계 내부에서 자국의 식민 지배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한 첫 집단 행동이었거든요. 도쿄대 명예교수 와다 하루키는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죠. 고종 황제께서 서명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우리 일본이 마주해야 할 출발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빈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한 세기를 거슬러 그 빈 서명란이 다시 호명된 순간이었습니다. 1905년 그날의 침묵이 2010년 도쿄 한복판에서 비로소 응답을 받은 셈이다. 고종에 대한 평가도 이 빈칸을 따라 통째로 바뀌고 있다. 한때 그는 무능한 망국의 군주로 박제됐죠. 그러나 사료를 다시 읽은 학자들은 정반대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이태진 교수는 저서 고종시대의 재조명에서 단호하게 적었다. 고종은 국제법을 무기로 끝까지 싸운 마지막 황제였다. 무능의 흔적이라 여겨졌던 빈 서명란이 사료 앞에서는 가장 강력한 항거의 자국으로 모습을 바꿨던 겁니다.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장 정문, 두루마리 신임장을 손에 든 이상설이 의장 차량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황제 폐하의 명을 받아왔소이다. 길을 비켜주시오. 우리는 정의의 법정 앞에 서고자 한 것이오. 그러나 일본 대표단이 입구를 가로막아 섰거든요. 그 황제는 이미 외교권을 잃은 자다. 이주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날 밤 회의장 밖으로 떠밀려 나온 그는 객사로 돌아가지 못했죠. 초여름이라지만 헤이그의 새벽 바람은 살을 애듯 차가웠습니다. 자갈 깔린 거리는 무릎을 꿇은 그의 살갗을 파고들었다. 입에서는 비릿한 피 냄새가 솟구쳤거든요. 귓전에는 회의장 안박수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만에 그는 그 객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상설은 동지의 시신 곁에서 무릎을 꿇었죠. 그대는 죽지 않았소. 우리의 침묵이 곧 답이 될 것이오. 그가 품에 안고 간 고종의 친서는 회의장 밖 기자단의 손에 흘러들어갔습니다. 한 해 전 호머 헐버트가 백악관 응접실에서 루스벨트 대통령 앞에 펼쳐 놓았던 바로 그 친서였거든요. 이 종이에 적힌 한 줄은 한 황제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부디 한 번만 펼쳐주십시오. 헐버트는 친서를 들이밀었지만 루스벨트는 끝내 손을 내밀지 않았다. 친서 안에는 이런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짐은 1905년 11월 17일의 조약에 결코 비준한 일이 없다. 이 사실을 만천하에 알려라. 이튿날 더 타임스, 르피가로, 뉴욕 크로열드.
유럽 주요 신문 세 곳이 일제히 보도했다. 조선 황제는 을사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황제의 그 화문장이 마침내 세계 활자 위로 올라간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뒤 덕수궁의 1907년 7월 19일 새벽, 일본 통감부가 들이댄 양위조서 앞에서 고종은 마지막으로 붓을 잡았다. 떨리는 손등 위로 시린 새벽 햇빛이 하얗게 부서졌거든요. 책상 위 국세함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끝내 그 함을 열지 않았다. 끌려나간 황제의 빈 의자에 일본 관원이 옥새를 대신 들어찍었습니다. 흰 종이 위로 시뻘건 인주 자국이 또 한 번 황제의 의사 없이 새겨졌다. 그 빈칸을 지키고자 한 사람의 자리에서 또 다른 빈칸이 강제로 채워지던 새벽이었습니다. 100년 뒤를 사는 우리에게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세 가지다. 첫째, 사료를 직접 읽어야 한다. 교과서 한 줄은 100년의 침묵을 다 담을 수 없거든요. 둘째, 빈 공간에도 의미가 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을 읽어내는 힘이 진짜 역사 공부였던 겁니다. 셋째, 약자가 강자에게 저항하는 방식은 싸움만이 아니죠. 증거를 남기는 일. 그것이 가장 길게 살아남는 무기였다. 오늘날 외교 협상장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서명권자의 진정한 의사, 이 강박의 부재. 1905년 11월 17일, 그날 고종이 남긴 빈칸은 지금도 한일 과거사 협상 테이블 위에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절차는 정당했는가? 의사는 진실했는가? 물론 역사적 해석은 학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료가 분명히 가리키는 한 가지가 있죠. 그는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말했다. 우리는 그 침묵을 듣고 있는가? 1905년 11월 17일 밤, 다시 그 집모실로 갑니다. 깊은 어둠 속 50세대 황제 앞에 종이 한 장과 붓 한 자루가 놓여 있습니다. 일본군 2개 사단이 궁궐을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친일 대신들이 결제를 재촉한다. 이토 히로부미의 압박이 침전 문 너머에서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황제는 침묵 속에서 붓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다고 몇천여록은 적었죠. 자, 여러분이 그 황제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책상 위 붓을 드시겠습니까? 내려놓으시겠습니까? 한 번의 결제로 외교권은 사라지고 거부의 침묵으로 백성은 식민지를 향해 떠밀린다. 어느 쪽이든 무겁습니다. 그 무게를 우리는 118년이 지난 오늘 다시 묻고 있는 거거든요. 1번 붓을 든다. 2번 내려놓는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역사는 그날 고종이 내려놓은 붓의 무게로 지금도 다시 쓰여지고 있다. 빈 서명란은 무능이 아니라 한 황제의 마지막 펜 자국이었던 것이다. 그 빈칸이 지금까지도 한일 과거사의 가장 단단한 증거로 남아있거든요. 다음 편 예고. 1907년 헤이그로 떠난 새 특사 이준, 이상설, 이휘종. 그들은 회의장 문을 끝내넘지 못했고 그중 한 명은 그 자리에서 분사했죠. 모두가 실패라고 부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말 실패였을까요? 사료를 펼쳐보면 그 실패 안에 숨겨진 또 하나의 승리가 있었던 겁니다. 빈 서명란이 그랬듯 다친 회의장분도 또 다른 증언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그 문 앞으로 함께 가봅니다. 그날까지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사료가 알려주는 진짜 역사를 놓치지 않거든요.